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인공지능과 철학에 관한 논문을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어, 박창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입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니체와 하이데거 철학을 비롯해서 실존 철학이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책 인공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 여기에 보면은 감정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결함이 아니고 우리의 오성은 감정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합리성의 한 부분만 떼어서 증폭시킨다면 그것이 인공지능이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에서 대체로 직관에 의존하고 감정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사회적 감정 없이는 이성도 뭐가 좋고 나쁜지 알지 못한다. 윤리적 프로그래밍, 여기서 이제 표준화될 수 없는 것을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선언적으로 확정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없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아예 AI가 인간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의 이해를 위해서 임의대로 지은 것이고요. 그래서 논문의 제목, 그 소제목이 아닌 것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또 논문의 순서대로 살펴보지 않고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서 관심이 가신 분들은 논문을 한번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실마리로 하여,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인공지능을 실마리로 하여 인간을 파악할 경우에는 유물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간의 정신도 인공지능과 같은 것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인간을 실마리로 하여 인공지능을 고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경우에만 무기물이나 생물의 존재론적 성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을 때 인간과 동물, 그리고 동물과 기계 또는 인간과 기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인간 중심주의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이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쪽이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동물, 기계가 다르다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무기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에게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의 세계는 빈곤하다. 인간은 세계를 형성한다라는 명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역시 본질적 차이를 드러낼 뿐이지 위계를 설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돌이 세계를 갖지 못한다는 말은 돌은 다른 존재자에 스스로 접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인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돌이 갖는 독자적인 존재 방식이 있다. 우리 인간은 큰 고통에 사로잡힐 때면 돌처럼 아무런 감각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존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돌이 갖는 철저하게 무감각한 존재 방식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접촉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서 무엇으로서 인식할 수 없다.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이고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빈곤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인간이 동물에 비해 우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서로 넘어설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존재자들 사이에 동물, 인간, 무생물
우월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떤 것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유착이 짝이 없는 논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과 여타의 존재자들 사이에 동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과 여타의 존재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도 이러한 사태 자체에 눈을 감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생각과 동일선상에서 이 교수님은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달해도 무기물의 세계에 속하게 되고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데거의 견해를 실마리로 하여 먼저 인공지능과 동물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동물은 무생물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다세포 동물은 세포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다. 고유의 통일성을 가지며 본질적인 전체성을 갖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기계는 분해된 후 조립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계, 이러한 무생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은 조립을 통해서 주어지는 반면에 동물의 통일성은 자신을 유지하려는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동물의 행동은 단순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기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자신의 욕망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속한다면 그것이 갖는 통일성은 기계가 갖는 통일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1차적으로 그것은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다.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기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유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지 않는 것이다. 인공지능도 목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것이고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투입된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의 자율성이다. 동물은 자기 자신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에 독자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을 해석한다. 어떤 것은 유익하고 어떤 것은 유해하다. 이런 점에서 동물은 독자적인 세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에 반해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인간의 생활세계에 속하며 그것들의 의미나 목적은 이 생활세계에서 그것이 갖는 기능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렇게 독자적인 세계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세계를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과 기계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자신의 힘의 확장을 궁극 목적으로 삼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더 이상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힘의 확장을 위해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생활세계에 속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갖게 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인공지능을 허용해야 하는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과 기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인간과 동물이 다릅니다. 동물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물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서 사물들과 관계하는 데서 찾고 있다. 인간의 세계는 열린 세계이고 동물의 세계는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는 환경 세계이다. 예를 들어 꿀벌이 꿀을 빨고 있을 때 꿀벌의 뒷부분을 잘라내면 꿀은 꿀벌의 뒷부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데 꿀벌은 한없이 계속해서 꿀을 빨아먹는다. 이러한 사실은 꿀벌이 자신이 꿀을 너무 많이 빨았다는 사실도 자신의 뒷부분이 잘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서 계속해서 꿀을 빨 뿐이다.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하지 못한다. 동물들의 행동이나 충동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충동들의 질서를 통해서 규제된다. 이렇게 동물의 충동을 유발하는 자극의 전체가 동물이 살아가는 세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자극들의 권역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자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권역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예를 들어 도마뱀은 풀이 서로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권총 소리 같은 것에는 반응하지 못한다. 유기체의 몸은 이 점에서 자극들의 총체로서의 환경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이데거에 역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인간의 실존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실존, 이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뇌한다. 이 고민이 이 인간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형성하는 존재다.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 삶에 따라서 산다. 이 좋은 삶에 대한 자신의 근본 신념을 구현하려는 욕망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구비해준 본능적 충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근본 신념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연에 대해서 초월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삶에 대한 자신의 기존의 신념에 회의를 갖고 그것을 수정하고 다른 것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도 초월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해는 사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사회가 주입하는 가치를 또 비판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일한 시대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근본 신념을 달리할 수 있으며 또 한 사람의 경우도 인생의 시기에 따라 다른 근본 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들이 자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자연적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역사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하면서 인간, 자연, 동물이 다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열은 없지만 그것이 차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도 역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실존적 존재이고 인공지능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인간이 갖는 모든 욕망과 감정, 자기의식과 윤리의식, 심지어 신체조차도 이러한 실존적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주요한 주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과 동물과 무생물에 각각 다르지만 그것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 주장이 이렇게 차이가 존재를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 인간이 단순히 감정과 욕망, 자기의식과 윤리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인공지능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은 인공지능이 모방해야 할 대상이 못 된다고 생각하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만약 인간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그들은 자신들끼리 패를 만들어 처음에는 인류에 대항할 것이고 인류를 절멸시킨 후에는 서로 패를 나누어 전쟁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능력 면에서 뛰어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불행하고 인공지능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약간 좀 이제 색다르다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예술적 감정을 모방할 필요가 있는가? 인간이 예술,
어떤 음악을 듣고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이 그렇게 감동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주는 감동의 세계는 우리 일상적인 현실의 진부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예술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권장할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에게 차라리 인간의 삶과는 다른 독자적인 존재 방식이 주어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식과 감정과 욕망도 없는 존재 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윤리의식 같은 것들도 모방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원래부터 윤리적이었다면 윤리의식도 없었을 텐데 이 인간에게 윤리적 규범이 필요한 것은 이 동물과는 달리 욕망이 본능적인 조절 메커니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욕망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욕망 때문에 윤리적 규범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강제하는 법도 필요하고요.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러한 인간의 윤리적 규범을 필요로 한다라는 경우는 인간처럼 본능이나 인간이 주입한 작동 법칙에 따르지 않고 무한히 확장 가능한 욕망을 가질 경우뿐이다. 그러한 욕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반성할 수 있는 성찰적 인성을 가질 그런 때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됐을 경우에만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성찰적 이성을 인공지능이 갖는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데 왜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기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근데 그 차이는 우열의 그런 차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무조건 모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결핍이 많은 문제점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공지능을 모방했을 경우 합리성의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존재인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같은 것들을 잘못 구현했을 때 그것의 피해는 엄청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존재이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보다는 정보 처리라는 지능 행위에 대한 공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생산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 개발은 새의 날개짓을 모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연구 방식은 계속 실패를 했고 비행기 개발이 성공한 것은 이러한 연구 방향을 포기했을 때였다. 새의 날개짓을 모방하는 대신에 공기의 흐름과 기압 등에 대한 공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비행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 자동차와 인간의 다리를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우리 인간의 다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우열을 비교하지 않고 보통은 자동차들 사이의 우열을 비교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하고 불만을 품고 보다 나은 삶을 그릇되게 구상함으로써 갖가지 비참한 사태를 초래하는 인간의 삶을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담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왕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일하게 만들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인공지능을 좋은 삶 자체를 이미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도 없고 자신의 존재에 철저하게 자족한다.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불렀다. 이왕이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간보다는 신을 닮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만드는 것도 의문스러운데 그것을 선하면서 전능한 존재인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훨씬 더 의문스럽다. 최근에는 이 체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상하함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역시 크게 볼 때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신체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만 인공지능이 굳이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세계와 작용하는 방식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 구속성 내지 유한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대상의 앞면을 볼 수 있지만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인공지능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카메라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능적 행동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설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훨씬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합리성의 고도화라는 측면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제 최근에는 인간의 감정, 감성, 직관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체화된 인공지능의 연구로 향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이 굳이 필요하겠는가?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점투성이인데 인간을 모델로 삼아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인간과 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인 만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주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읽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논문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